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조금 좀 가속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도이치뱅크가 계속 뭐 이렇저렇한 문제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또 테이퍼도 유럽이 좀 빨리 종료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이고, 그래서 유럽이 좀 괜찮은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들이 시장에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유럽 중심으로 유럽 특집 주간 전망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ECB가 테이퍼링 한다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비공식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최근에 ECB의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ECB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고요. 부인했고.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보면 어쨌든 올해 말이 되면 지금 현재 어떤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 상으로는 독일 국채는 이제 더 이상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한도에 이제 차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독일뿐만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자산 매입에 약간 한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풀든가 아니면은 테이퍼링을 하든가 하는 결정을 아마 지금부터 해서 아마 내년 한 이맘때 정도 사이에는 한번 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공 쪽에서 발행된 채권을 더 이상 살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려면? 매물이 없는 거는 전반적으로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민간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놀랬던 이유는 이제 매물이 연말 가면 소진이 될 거다. 네. 그래서 규제를 풀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형성됐었는데 네. 이상하게 갑자기 ECB의 테이퍼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뭐 그러지 않는다라고 명시는 했었지만 향은 조금 고민은 조금 스러워지는 국면이 있다. 흔히 저희가 다 알고 있는 2013년도 버냉키의 테이퍼링 5월달 언급, 그해 12월의 시작을 떠올리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은 염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미국 때는 버냉키 때는 시장이 아주 그 홍역을 치렀죠. 그때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휘청했었고요.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한 것보다 더 크게 휘청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죠? 근데 만에 하나 유럽이 ECB가 테이퍼링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본도 안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실 이번에 9월달에 FOMC랑 비슷하게 열렸던 BOJ의 그 장단기 금리 통제라는 조치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테이퍼링으로 가는 과정 중에 중간 단계로서 정책을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ECB냐 이제 BOJ든 누구든 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아마 올해보다는 저는 이제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직면을 할 텐데. 근데 ECB보다는 BOJ 쪽의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CB는 지금의 어떤 그 이제 자산 매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규제들을 좀 풀면은 조금 더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심각한 테이퍼링은 오히려 일본이 좀 더 직면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김도훈 연구도 얘기를 좀 해줬지만요. 그 버냉키 당시 페드 의장이 이제 그 테이퍼링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전 세계가 이제 긴축 발작으로 텐드럼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ECB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만큼 충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한다면 충격이 있겠죠. 중요한 건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그리고 결국은
미국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그만큼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안 하느냐가 전제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유럽이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쓰지 않으면 네.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뭐 1%대 중반, 2%대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 인플레이션 2% 목표치 그리고 뭐 성장률 2% 가까이 이루어지려면 급격한 테이퍼링은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서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매입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 1년 동안 테이퍼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내가 지금 그 내년도 경제 전망 때문에 유럽 쪽이나 전 세계 글로벌 하여튼 성장률, 물가 이런 거 한번 쭉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로존이 성장률이 올해가 한 1% 중반대, 다음에 근원 물가가 또 한 1% 중반대, 소비자 물가 뭐 1% 미만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테이퍼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도 시장 여건이 그렇게 안 좋아요, 유럽?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준은 시기를 놓쳤죠. 놓쳤죠. 정상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ECB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네. 경기가 경기가 개선되는 부분이 미약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네. 물가 자체도 뭐 코어는 한 0.8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헤드라인이 0%를 기고 있지만 추세는 자수 좀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뭐 다들 아는 것처럼 이미 유가가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시차를 가지고 아무래도 유럽 물가를 끌어올리는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겠죠. 수준은 뭐 제약이 있겠지만 네. 그런 기대가 섰다면 아무래도 경기 자체에 대해서 바닥은 지나는 유럽 경기에 대해서 언제쯤 미국처럼 늦을 것이냐 시기를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기 여건 자체는 조금씩 무르익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유럽 경기가 아주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산 시장이 느끼는 거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2014년에 이제 유럽, 그러니까 2012년 이제 위기 때 이제 드라기 총재가 이제 와레브리 텍스라는 말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2015년 들어서 이제 QE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2015년 QE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유럽의 자산 가격을 살펴보면 정말 특이한 게 회사채 시장의 스프레드가 사실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남유럽 국가들과 독일 간의 어떤 국제 스프레드도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많이 좁혀져 있는 일부 회사채나 또는 신용 등급이 독일과 차이가 많이 나는 남유럽 국가들의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자산 가격들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나 이런 데 CDS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나가요?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갈 때 그게 1,300 그렇죠. 뭐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게. 지금 아마 6%대까지도 내려왔을걸요. 제가 정확하게는 6%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일본 얘기를 했었고 유럽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정책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장단기 금리 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국가든 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려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뭐 역전이 되는 현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버스 yieldcurve라고 하죠.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은행권이 부실 채권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일본의 정책 발표도 보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럽 자체도 지금 예대 마진이 굉장히 박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결국 이 테이퍼링 정책을 빨리 손을 떼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다 해결하지도 않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유럽 경기가 다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은행권의 예대 마진을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쉽게는 빠르게 유럽의 중앙 ECB가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이퍼링을 지금 개시를 하면 유럽 쪽에서 뱅크런 문제가 한참 있었잖아요. 재정 위기 때. 뱅크런이 안 돼서 스페인 쪽의 은행들이 여러 힘들었었죠, 그때. 근데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은행 시스템 자체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요. 네. 지금은 유럽 물론 이제 도이치뱅크 얘기할 때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도이치뱅크하고 이탈리아의 은행 한두 군데 정도 말고는 사실 2012년 이후에 자기 자본을 많이 확충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은행들도요? 스페인 은행들이 사실 구제금융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요. 네. 자기 자본이 꽤 많이 늘어났죠. 근데 유럽 은행들이 보니까 부실채권 비율이 굉장히 높던데요. 네. 그 부실채권 비율 그 정도면 그것 때문에 사실 다 경제 걱정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유럽이 택한 방법하고 미국이 택한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실채권이 생기면 네. 그래서 상각을 시키고 네. 손실을 잡고 잡고. 다시 시작하는데 네. 유럽은 지난 8년 동안에 네. 그냥 부실채권 그대로 놔두고 네. 여기에 대해서 충당금만 계속 쌓아가는 그런 아.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대마진이 박해진 거고요. 그럼 부실채권 비율은 높게 나오지만 그렇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은 건전하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지금 이게 과거에 2011년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면 네. 결국은 뱅크런이 일어나려면 은행권에서 돈이 없어야지 걱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은행권의 예대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 대비 대출을 네. 놓고 봤을 때 많이 하락해 있다는 거죠. 보통 위기가 생기려면 2011년도 그랬지만 이게 거의 뭐 110%, 120%, 130% 이렇게 올라가면 위기인데 네. 지금 유럽은 지난 2011년부터 계속 꺼트려서 뭐 거의 지금 80%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뱅크런이 생길 가능성 굉장히 미미하다. 의미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들을 다 보셔야 되겠는데 네. 방법의 차이인 거지. 지금 현 시점에서 유럽의 은행권, 뭐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가장 안 좋은 데가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네. 이탈리아의 부실채권 비율만 딱 놓고 보시면 GDP의 25%. 겁나게 높더라고요. 엄청나게 높죠. 그리스, 이탈리아 네, 뭐 네. 다 그냥. 근데 충당금을 쌓은 걸 보면 GDP의 20%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판단했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 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 시스템은 충분히 그 사이에 건전화시켰다. 계속 시켜 나가고 있고 네, 네. 네, 금융 위기까지의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유럽이 그 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 있을 만큼 여건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세계 경제의 턴어라운드는 약간 기대 섞인 기대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볼 죄송합니다. 때는 제가 기대 섞인 기대를 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는 실적 데이터보다 항상 기대가 앞서지만 일단 한 나라의 국가 경제가 상승하려면 정부 아니면 민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유럽은 저점은 탈피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구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업률을 말씀하셨는데요. 철저한 양극화입니다. 독일은 4% 초반까지 즉 완전 고용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네. 다만 같은 선진 유럽하고 있는 프랑스는 거의 한 9%, 10% 가까이 되고요. 거기 원래 그런 나라고. 그렇죠. 뭐 스페인과 그리스는 20% 가까이 되고요. 즉 네. 민간 쪽에서 고용은 좀 망가졌다고 보고 쉽사리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번에 G20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기대를 거는 재정에 대한 문제도 네. 물론 신재정 협약이 나타났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2012년도 부실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네. 쉽사리 다시 한번 쓰기에는 좀 겁이 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네. 그쪽 즉 민간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정상화가 힘들고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정부도 쉽사리 카드를 내뿜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럽 경기의 사이즈를 보았을 때 턴어라운드까지의 모습은 아니고요. 네. 망가졌던 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설 준비는 하고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저기 뭐야 유럽 ECB가 앞으로 최소한 1년 동안은 테이퍼링을 시작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 유센 선생님의 결론이었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뭐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보는 똑같이 네, 1년 네. 정도 보는 거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재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재정을 쓰려면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유럽은 저는 유럽의 문제는 펀더멘탈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정말로 좋아지려면 정치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지금 보면 브렉시트 얘기 나오고, 네. 그렉시트 얘기 나왔고, 또 이번에는 지금 독일 쪽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결국은 뭐냐면 독일의 선거가 내년이거든요. 네. 2017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공백 기간이다. 이 정치적인 공백 기간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못 쓰기 때문에 회복하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회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정책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네. 그게 지금 2017년 하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다 바뀌어요. 거기 지금 내년에도 대통령 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유럽은. 그죠? 총리죠. 예, 뭐 그렇죠. 뭐 내년에는 4월달, 9월달, 뭐 올해 12월달 이탈리아부터 많으니까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의 기회는 내년 여름에 한 번 정도 오는데 현실 가능성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다 유럽이 테이퍼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가 뭐 세게 나오대요. 나 근데 나 옛날 사람들은 참 멋있다고 봐. 뭐냐면 국민투표 결과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하여튼 과반이 원하는 게 탈퇴 아니에요. 투표했으니까 투표 결과대로 우리는 한다. 이게 손실이 아무리 많이 나든 말든 그냥 한다. 아주 멋있는 것 같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수를 두기 시작해요? 한다고는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다고는 했는데 처음부터 강수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뭐 메이 총리도 정치인이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원한 건 간단하죠. 다시 한번 강한 영국,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영국 국가. 네. 일단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새로운 수장이 그에 대해서 스탠스를 보인 거고요. 네. 시장이 해석하는 것은 뭐 당장에 정말로 3월 안에 할 것처럼 리스본 조약 50조 나와가지고 5월 달에는 법률적인 근거를 대는 것처럼 메이 총리 말대로 갈까에 대해서 다소 두려움이 있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오래된 지루한 싸움이 좀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이 총리는 원래 자기 스킬대로 그냥 쭉 갈 건데 시장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냥 겁나서 쓴 거다? 겁난다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약간의 충격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년에서 7년 걸린다 그러는데 네. 유럽에서 영국제하고 27개 국가하고 다이다이 즉 1대1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한 국가에 한 달만 잡아도 2년이 좋게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된다. 지금 단기간에 메이가 얘기한 것처럼 단절을 딱 시켜서 아예 그냥 모든 게 거래가 없고 절단되는 그런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가면 손해 아니에요? 손해인 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당장 예를 들면 뭐 관세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실이 있겠지만 지금 영국에서 또 이 브렉시트 문제가 좀 대두됐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사실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우선시가 되는 쪽으로 지금 메이 총리가 이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뭐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이민자에 대한 문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영국도 이민자가 많은 나라 아니에요? 네. 뭐 유럽의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민자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벨트, 이쪽 벨트에 사람이 다 섞여 사는 나라인데 자꾸 이민자가 지금 문제가 되죠. 또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 때문에 이민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영국은 안 받겠다는 건가요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시리아 이쪽에서 난민 문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렇죠, 시작이 됐죠. 이탈리아, 독일, 그다음에 이제 조금 위에 있는 이제 영국에까지
그 이민자들이 이제 사회 속으로 이렇게 그 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는 사회 것 문제 같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주는 어떤 그 기존에 있던 영국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그 또 직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어떤 그 블루 칼라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오래 이제 좀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거기에 사실 이제 그 브렉시트라는 투표가 이제 불을 지른 거였죠. 사실 투표가 없었으면 사실 그냥 뭐 그냥 덮어가거나 굳이 표면 위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네. 어쨌든 이 카메론 총리가 조금 이 강수를 두는 바람에 네. 이게 이제 수면 위로 확 올라오면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정치인 같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우리 정치인은 당선되기 전에 뭐 한다 딱 떠들고 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안 하잖아. 근데 거기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네. 한다 그랬다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야당의 그 누구예요? 그 누가 왜 안 하냐고 난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그런 건 우리 정치인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영국보다. 근데 하여간 브렉시트가 와서 지금 한번 브렉시트 얘기 나오면 또 파운드가 출렁거리고 금융시장 출렁거리고 앞으로도 계속 출렁거려요? 아니면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언제쯤 가면 다 반영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이 나오겠어요? 지금 여전히 출렁거리는 모습이라. 지금 파운드화가 이제 31년 내 최저치로 한 단계 또 레벨 다운 했는데요. 네. 한 6개월 전하고 조금 모습은 다르죠. 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중장기적 흐름이지만 페리티도 봅니다. 달러가. 레벨 다운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작용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파운드가 저렇게 약세가 돼도 오히려 반기는 쪽에 더 여론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기 수출 잘 되니까. 그렇죠. 예. 물론 영국이 뭐 수출 먹고 사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미 제재는 별로 그렇게 그렇죠. 뭐 있는 센데 부분이 않아요. 분명히 있고 덩달아서 유럽의 그 중심적이 될 수 있는 PMI 서비스업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파운드화는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더라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 반영은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사실 정부가 원해서 한 건지 네.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난 부자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일본하고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이냐? 일본을 보시면 엔화가 절하가 되면 네. 증시가 상승을 하고 네. 절상이 되면 하락하는 이런 모습. 근데 사실 일본의 경제 구조를 보시면 소비가 거의 80%거든요. 네. 근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을 놓고 보면 지금 파운드는 최저치를 갔는데 뭐 지금 푸찌는 최고치를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아마도 이런 브렉시트의 불안감이 생기니까 그러면 통화를 풀어야 된다. 근데 얼마 전에 봤던 그 데이터인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런던이다. 네. 근데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또 인하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브렉시트가 터지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한번 했단 말이죠. 네. 0.5%에서 0.25%로. 그래서 아마도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좀 거품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이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카드를 쓰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는 그걸 용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환율은 계속적으로 절하 현상이 일어나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럼 시장은 이제 대충 예방 주사는 다 맞았다. 저희가 모델상에 돌려보면 네. 사실상은 영국은 너무 비싸 보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16개 국가를 들여다보는데 지금 거의 하락 여력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상대적인 가치가 파운드로 깨지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뭐 상승률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일본이 딱 그랬던 모습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차피 파운드가 절하가 되면
그 전체 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거죠. 글로벌 페이스. 대신에 지수가 올라가면 그걸 메꿔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환만 해징을 한다면 하락 여력이 보이지만 오히려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브렉시트는 우리가 좀 덜 고민해도 될 것 같은, 덜 걱정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얘기를 다 하셨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이치뱅크는 어떻게 해요? 도이치뱅크는 문제이긴 한데요. 네. 근데 거기는 지금 그 겉에 보이는 부실채권 문제를 떠나서 환이나 이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환이 아니라 파생 쪽으로 지금 문제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른다며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게 저도 이제 도이치뱅크 사태가 이제 올 봄에 나타났을 때 네. 이제 그 밸런시싱을 이렇게 좀 열어봤는데 네. 이게 보면 소위 말해서 파생의 그 명목 금액은 엄청나더라고요. 자본금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네. 또 그게 이제 파생이라는 어떤 독특한 특성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노셔널 어마운트 즉 이제 명목 금액은 굉장히 크게 나오는 양쪽 거고. 다 있는 걸로. 예.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넷으로 또 보면 그게 네. 그렇게 크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그냥 주가 차트만 보면 도이치뱅크 주가는 지금 사상 최저 수준으로 쫙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나머지 은행들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금리 약간 올라가면서 약간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도이치뱅크의 문제지 이게 독일의 문제나 유럽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어떤 이렇게 도이치뱅크처럼 큰 은행이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자꾸 리만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리만 때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리만 때는 모든 은행들이 다 그냥 서브프라임 채권강이나 이런 거 줄줄이 엮여 있을 테니까 그 도화선 역할을 그 리만이 했다고 보면 지금 뭐 다른 은행들 아까 말씀드려 보면 다 건전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상태니까 도이치뱅크가 자빠져도 국제 금융 시스템 자체에 큰 문제가 안 올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이치뱅크가 괜찮아요? 나는 이게 숫자를 보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게 숫자 보는 사람 얘기도 들으면 다 맞죠. 맞는데 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기업들 마지막에 법정관리설 나오고 뭐하고 할 때 보면은 장부는 깨끗해. 나중에 까보면 완전히 다 망가져 있고. 근데 그거를 그런 여러 가지 장부나 이런 거는 잘 몰라도 시장은 알고 있더란 말이지. 시장이 도이치뱅크를 저렇게 평가하고 있을 때는 주가나 이런 거를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난. 저도 그런 부분에 좀 불안감을 느끼긴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리버까지 조작한 데인데요.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자체적으로 뭐 4번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가 있긴 하고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조금 다른 국면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터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법무부가 왜 이 시점에서 한 10년간 끌어왔던 그 문제를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부과시키는가 왜 140억 달러나 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독일 아니면 더 크게 유럽과의 서로 간에 안 보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하나 일환이지 않을까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한 번 당하고 유럽에서 구글이나 애플에 대해 소송을 한 번 했고 한 번 더 맞았으니까 이제 도이치를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런 쪽에서 보면 이 문제가 글쎄요 당장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학습 효과를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은 분명 이번 문제에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된다. 물론 도이치뱅크의 사이즈가 엄청나죠. BS 상으로 봐도 작년에는 적자 전환했었으니까 그 2014년 보면 순이익이 한 116억 유로 정도,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웬만한 은행들의 한 해 수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는 도이치뱅크이기 때문에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봐더라도 분명 신뢰와 규모의 사이즈 두 가지를 결합해 봤을 때 좀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도이치뱅크의 문제는 그렇게 이제 미국과 유럽 간에 서로 치고받기 정도 수준은 좀
조금 벗어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난 시장에서 도이치방크를 저렇게 평가하고 있을 때는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 근데 뭐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역대 최저치의 주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은행이든 한번 위기가 오면 사실은 에쿠티 자기 자본이 다 날아갑니다. 네, 그러죠. 그리고 다시 충당금을 쌓고 네. 또 증자도 자본 해야 확충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이 도이치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제가 2006년 7년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올 거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얘기는 좀 쭉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이 펀더멘탈한 차원의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신뢰도, 뭐 정치적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보면 도이치은행을 숫자만 넣고 딱 보시면 이런 거죠. 리먼 사태는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자산이 1인 거를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팔았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파생이라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로 썸 게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트로 하면 0이라는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어떤 가격을 부풀려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거래를 많이 한 것뿐이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터지려면 부실채권이 모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몰랐던 게 법무부에서 140억 유로, 네. 달러죠. 죄송합니다. 140억 달러. 그러니까 원래는 한 30억 달러, 40억 달러 정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훨씬 크니까 이 금액의 차액이거든요. 네. 근데 이 차액이 지금 도이치은행이 갖고 있는 자기 자본 규모의 네. 뭐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중국도 들여다보고 한국도 들여다보고 미국도 다 들여다보면서 항상 체크하는 게 뭐냐면 충당금 이전 이익이라는 거죠. 네, 지금 충당금 이전 이익에 도이치은행이 갖고 있는 충당금 이전 이익이 올해 상반기만 32억 유로입니다. 네.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64억 유로죠. 네. 그럼 부족분이 한 60억 유로 정도 돼요. 네. 무슨 말이냐? 이 벌금을 내야 되면 네. 1년의 이익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부실이 없다면 벌써 다 알고 있는 거 이외에. 네. 그래서 이 현상은 뭐냐면 정치적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충당금이 얼마 쌓여 있고 얼마의 부족분이고 얼마의 기간이 걸리느냐 이건데 네. 이게 도이치은행이 망하느냐 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가가 못 올라가거나 뭐 시장의 변동성이 있거나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어도 네. 충분히 도이치은행이 충당금 이전 이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냥 시간만 걸리는 것뿐이지 네. 위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는 아니다. 만에 하나 도이체방크가 문제가 생기면 유럽 쪽으로 번지는 거는 없어요. 유럽 단은행들로. 유럽 은행들은 워낙 서로 주고받은 게 많아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약간 몇 가지 이제 좀 그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을 벌 수 있는 통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ECB의 LTRO2 같은 거 해서 그냥 ECB한테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빌려서라도 사실 이렇게 좀 연명할 수 있는 시간들은 좀 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시스테믹한 리스크를 야기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자본 확충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본 확충 안 하면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또 조금 부도 내지는 뭐 부실에 대한 문제로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본 확충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뭐 민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이미 이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적어도 저희가 아는 약 뭐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도이치은행이 갑자기 도산을 한다던가 또는 이게 서로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자산들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미치는 피해 자체는 ECB라는 지금의 어떤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은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게 이제 다시 테이퍼링으로 돌아가서
그 아마 도이치방크나 이런 유럽의 그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문제라든가 이렇게 별로 없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면 ECB나 BOJ는 반응해야 되지 않아요? 뭐 아까 얘기는 ECB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테이퍼링에 못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에 하는 건 다 예상돼 있다고 치면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또 나온다 미국이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ECB하고 BOJ는 어떻게 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따라가야겠죠. 그러니까 대마가 움직이니까 따라가야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9월 FOMC 정보에서 보면 연말 12월에 한 번 하고 네. 내년에 2번 한다. 6개월에 한 번이든 연말에 2번이든 이미 로드맵은 깔려져 있고요. 네. 시차입니다. ECB가 1년 안에 따라갈 것이냐, 네. 2년 안에 따라갈 것이냐.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가파르게 같이 따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시기가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훨씬 더 있을 것이다. BOJ가 오히려 더 늘어질 수도 있다. BOJ하고 ECB가 더 뒤따라간다. 그렇죠. 아니 뭐 사실 우리도 다 뒤따라갔었어요. 미국하고 기준금리 역전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도. 그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준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이 둘은 마이너스 아니야 지금. 이 둘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냥 플러스에서 역전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천천히 우린 천천히 갈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마, 그러니까 네. 미국이 네.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이거죠. 네. 그죠? 근데 지금 로드맵이 깔려 있다면 네. 그죠? 0.5% 내년에 네. 그렇다면 네.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는 좀 거죠. 천천히 갈 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로 갈 수는 있죠. 어차피 장기 금리가. 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음. 거의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만기 10년 만기 금리들이 다 이제 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일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50bp가 아니라 1% 이상 이런 올리는 현상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빨리 쫓아가야죠. 네. 예. 그러니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기본 그 예상은 내년도 50bp를 겨우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나마 괜찮다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자산 배분 그 모델들을 돌려보면 뭐 저희 판단에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년도에 1%가 아니 뭐 0.5가 아니라 1%, 2%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미국에서 네. 그렇다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다 빠지셔야 돼요. 돈을 다 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당연히 그러면 쫓아가야 되고 속도 빨라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은 미국의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고 얼마나 빨리 올릴 거냐. 인상 이거죠. 속도. 예. 뭐 사실 뭐 미국이 금리 그렇게 빨리 인상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나도 안 해요 개인적으로. 뭐 잘해봐야 한 번, 나는 두 번도 안 보고 잘해봐야 한 번 어쩜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경기 지표가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경기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좀 좋게 나오면 할래나? 그래서 왔다 갔다는 해야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렇게 자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 여건들은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그래서 좀 뭐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요. 오늘 여기서 일단 메인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자, 메인 토크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